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선 소설을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 수업이 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작품은 2018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작품인데요.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사시남정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릴 거는 모르는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접근하는 방법,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 풀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연습 수업이 되는데, 이거를 읽고 풀이하는 어떤 그런 풀이 수업까지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소설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만났을 때 이것을 응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오늘 수업의 주된 초점이다 라는 걸 좀 양해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문학을 이렇게 만났을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시든 소설이든 하단에 있는 작가와 제목을 좀 확인하세요.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에서는 작가의 어떤 전기적인 삶을 바탕으로 작품을 접근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시와 달리. 그래서 작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본인이 아는 작가인지, 또 작가와 제목을 같이 보면서 이것이 본인이 배운 작품인지 배우지 않은 작품인지 정도만 선별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업은 작가를 봤는데 모르는 작품이다 였을 때죠. 그럴 때는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문제를 이렇게 보고 문제를 바탕으로 정보를 얻고 또 문제의 풀이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 요거를 좀 실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23번 문제를 봤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를 묻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네요.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인데, 한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죠. 사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의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었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이 소설의 제목이 이 사씨 남정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남정이라고 하는 건 남쪽으로 쫓겨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난다라는 어떤 뜻이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사씨라고 했을 때 고전소설의 제목은 대체적으로 주동인물, 주인공이 제목으로 많이 나오죠. 작년 수능이었죠. 수능에서 고전소설의 최척전이 나왔었는데 최척전에서의 최척이 바로 주인공이었죠. 홍길동전이라든가 홍계월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고전소설의 제목들은 주동인물, 주인공이니까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여기에도 선택지로 나오고 있으므로 아마 사씨가 주동인물이구나 라는 어떤 정보, 주인공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꿈에서 왕비로부터 인물이 나오죠. 왕비. 남의 도인과의 인연이 있어. 남의 도인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나오고 있네요.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 바다니까 이건 또 공간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바다 끝으로 향해 하는 여정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번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유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씨를 의심했었다. 자, 그러니까 또 사씨, 주인공이 나왔는데요. 근데 유한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나오고 동청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나왔는데, 이 사씨가 동청을 꺼렸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사씨가 동청을 꺼려하는 어떤 그런 관계였고, 그리고 유한림과 사씨는 어떤 관계이다.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유한림과 사씨가 서로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부부지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걸 전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한림과 사씨, 동청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3번의 문제 유형을 우리가 보면 바로 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러니까 즉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 속의 인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소설 구성의 3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물과 관련이 있고 또 공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물 사건 배경이 이렇게 녹여있는 어떤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기억하면서 지문을 읽지 마세요. 그냥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간혹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어떤 설명이고 이 잘못된 설명을 바탕으로 기억을 하고 지문을 읽으면 사건을 좀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는 사건과 무관한 정말 뜬금없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선택지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라고 할지라도 그 답의 내용이 지문을 읽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니까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정도 아니면 기억, 니은 정도만 이것이 무엇을 묻는지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대나무 숲풀이 되네요. 여기서 주렴을 내리는 소리나 대나무 숲풀 같은 경우는 뭔가 소재가 되겠네요. 이 소재의 기능과 역할을 묻는 문제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4번 문제, 이 소재의 기능과 역할도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사건 속에서 어떠한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이제 풀어도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읽고 나서 읽었던 내용의 기억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제거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지문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을 때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 밑줄의 어떤 의미를 파악해야지만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여러분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문을 이제 살짝 넘겨서 이 A와 B가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A와 B 모두 꿈에 해당이 되는데 A의 꿈과 B의 꿈, 이 두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이 A 꿈, B 꿈 각각 이제 지문에서 다른 꿈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A의 꿈 같은 경우는 사씨가 꾼 꿈이고요. B의 꿈 같은 경우는 유할림이 꾼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동시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사씨가 꾼 꿈과 유할림이 꾼 꿈을 생각하면서 모두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가 이게 맞았던가 틀렸던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사씨면 사씨, 유할림이면 유할림의 꿈에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 유할림의 꿈에 집중한다면 이 B만 가지고 선택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차피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것이 틀리다면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B에는 모두 꿈을 꾼 주체를 모두라고 하고 있으니까 B는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가 틀리다면 그럼 얘는 A를 확인하지 않아도 답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번도 만약에 얘가 B에서 나온다면 B의 꿈을 꾼 주체가 만나고 싶어하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가 맞다면 이거는 그냥 두고 다음 3번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 B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이것이 맞나 틀린지를 선택지를 제거하거나 선별하지 마시고 하나만 가지고 선택지를 제거해서 좁힌 다음에 뭐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요행이고요. 그래서
선택지 3개가 남았다면 그 남은 3개에 A를 적용해가지고 정답을 이렇게 고르는 방식.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번 작품 감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든 시든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이 어떤 보기를 주고 뭐 보기를 참고해서 또는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문제 유형 여러분들 자주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바로 감상의 준거를 준다고 하거든요. 감상의 준거라고 하는 건 어떤 작품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점을 출제자가 주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옳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그릇되게 해석을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도 이 보기가 작품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물론 앞에서도 등장인물과 또 다른 인물들, 주동인물 또는 반동인물 또는 공간 또는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만 이 보기에서 이런 거를 또 상세하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작품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라 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보기를 한번 보시면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제의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선, 칭, 악의 주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네요. 또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 소설에서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 자, 그러니까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바로 이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또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사건이 또 제시가 되고 있네요.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고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보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주제의식이라든가 또 어떤 공간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 그것을 또 다른 문제의 선택지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시남정기의 이 지문은 아마 사씨라고 하는 인물 또는 유한림이라고 하는 인물, 뭐 동청이라고 하는 인물, 유모라고 하는 인물 또는 왕비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인물들 누군가가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사신왕정기의 지문의 일부, 앞부분, 이 부분만 좀 저랑 읽어가면서 이 고전 소설을 독해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팁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이 고전 소설을 좀 어려워하는 어떤 친구들 중에 제가 이제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지점이 2가지거든요. 하나는 어휘가 좀 생소하다, 모르는 어휘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이제 2번째는 인물의 호칭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다양하게 변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물을 이렇게 잡아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드리면 어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것이 큰 사건과 어떤 관련이 없는 어휘라면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그 어휘가 뭘까에 대해서 막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맥적인 어떤 의미로 그 어휘의 뜻을 유추하시고 추리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어휘인데 그것이 문제와 또는 어떤 사건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면 출제자는 그 하단에 어휘풀이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휘풀이를 활용하시고 어떤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호칭이 다양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고 고전소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김만중 님이 쓴 구운몽에 보면 꿈 밖에서의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양소유가 서술자가 지칭할 때 이 양소유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장원이라고 한다든가 한리막사로 또 승진이 돼요. 그래서 한리막사라고 한다든가 또는 또 이 한리막사가 됐다가 또 승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양승상이라고 한다든가 또 이 승상이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대원수가 돼서 이렇게 출전을 하는데 그땐 또 양원수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 양원수가 전쟁터에서 황제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소장이라고 한다든가, 또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어떤 평시에 황제를 또 아련하면 그때는 소신이라고 한다든가 하면서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하나의 어떤 사건군에서도.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혹시 이 인물이 아닐까? 성이 양씨니까 이렇게 호칭이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고전소설에는 좀 공통적으로 그런 어떤 호칭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어. 자, 그러니까 이 왕비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곳은 공간인 것 같고요.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어. 남의 도인이라고 하니까 또 인물이 등장하고 있네요.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그러니까 아마 이 부인과 그대는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지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하면서 왕비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씨가 여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왕비와 그 다음 부인이 왕비가 하는 대사 다음에 사씨가 등장하니까 이 왕비가 지칭하는 인물은 아마 사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씨가 여쭈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남의 도인과 그대가 인연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씨가 얘기할 때 남의 도인을 만나기가 힘들 거다라고 이 왕비의 말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바로 부인과 그대가 바로 사씨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하니까 이 첩도 사씨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첩도 사씨를 지칭하는 호칭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소설에서는 이것보다 더 다양하게 한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변조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그 확인했던 23번 문제였나요? 그 선택지 1번과 관련된 문제 사건이 지금 나오네요. 사씨는 꿈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부인과 사씨가 대화를 나눴을 때 그곳이 바로 꿈이라면 이 1번은 맞는 어떤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이 소설을 읽을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면서 이 문제에 맞춰서 지문을 읽지 마시고 어차피 지문 자체의 독해의 초점이 곧 문제의 출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설을 읽으시면서 인물, 누가 나오지? 주동인물 누구고 반동인물 누구고 또는 정보 제공자나 조력자가 누굴까? 그리고 공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시간에 이러한 어떤 사건들, 갈등이기도 하고 또는 인물들이 펼치는 어떤 사건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무엇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고전소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18학년도 사시남정기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친절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